네, 어서 오세요. 세계화를 무슨 국제성과 서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계화는 국제주의, 국제성, 국제외교, 국제관계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요. 한 국가와 초국적 기업 사이의 불평등 조약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국가도 스스로 기업이 되어야 하죠. 뭐 누가 일부러 국가를 기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그 세계화 시스템에 들어가래요? 세계화 시스템은 초국적 기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도 스스로 그 기업 시스템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잠재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명박이라고 하는 기업인이 한국의 CEO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시스템에 들어간 이상 주권은 사라지는 거고요. 한국 스스로 기업이 돼가지고요. 의회, 정당, 정부 조직 모두 특정 기업을 위해 일해주는 사원들일 뿐이에요.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고위공무원들이 그 목숨을 바치는 특정 기업이란 게 삼성, LG, 현대, 화이자, 카길, 몬산토, 골드만삭스, 록히드 마틴 이런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 국가와 정부와 정부 구성원들, 정치인들은 스스로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죠. 국가를 조국과 나라와 서로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예, 세계화를 죽어도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국가와 조국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끄는 통치의 제도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반면 조국이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과 함께 사는 땅, 국민들, 고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조국을 혼동하면 정치 세계 만사를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아메리카는요, 인디안 원주민의 땅과 생활 터전을 뜻했어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밀려온 이민족들이 서로 원주민과 섞이면서 땅을 갈고 생활 터전을 잡아놓은 거, 그걸 아메리카라고 얘기하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아메리카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나서 그 토지를 통치하는 통치 체제들의 모임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랬다고. 따라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아메리카와 역사적으로 반대인 말입니다. 이거 미국 사는 분들은 제 말을 즉각 이해하실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요, 강권으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조국을 빼앗아서 자기네들의 이익 체계 안에 집어넣은 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근데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원래 이 반대말을요, 동일한 말로 합쳐버립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만들어 놓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은 국가와 조국을 혼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언어학 쪽을 보면 상징화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작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의미면 의미지 무슨 작용이야. 즉 조작된 의미다 이 뜻이에요. 실제가 아니죠. 말을 잘 조절하고 조정하고 조작해가지고 실제 사실, 실제 인간의 가치를 빼앗는 거, 또 실제 역사를 숨기는 행위, 이거를 상징화라고 얘기하죠. 뭐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신부가 독신에다가 아기도 못 낳는데 무슨 아버지야. 하지만 상징화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로 상징화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진짜 된다니까요? 사람의 뇌는요, 구체적인 지적하는 거 싫어해요. 추상적으로 뭉게뭉게 해주길 바란다고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확실히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상징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뭉게뭉게 그냥 따라가요 거기에.
그런 겁니다. 그 세계적인 사회학자 알랭 튜렌이 그랬죠. 딴 거 다 됐고 용어부터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는 변하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각 역사에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대는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어가 엉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젊었을 때 이분 강의 들었거든요. 이분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꿈 잡는 얘기를 안 해요. 예, 매우 구체적인 말만 합니다. 90살 때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90살 때, 뭐 지금은 잘 100살 됐을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잘 모르겠어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가정불화, 남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딴 건 다 됐고 결혼을 임기제로 만들어라. 5년이든 10년이든 임기제로 살아보다가 지속하고 싶으면 갱신하고 지속하고 싶지 않으면 갱신 안 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법으로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갱신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고 두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갱신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사의 구체적인 사람이라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분이 그랬단 말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용어부터 정리하라고. 네가 뭔가를 원한다면 말부터 확실히 알아. 그 뜻입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1930년대 말 표현만 달랐지 나치당원과 공산당원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생각이 같다는 걸 알고 나서 소스라치게 많이 놀랐다. 이제 그랬죠. 시몬 드 베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제가 1년 전 그 스페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하는 아나키스트와 파시스트의 생각 26개 중에 말 표현만 달랐을 뿐 21개가 실제적으로 같다 그랬죠? 이전에 살라자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와 파시즘은요. 자본주의의 시작과 끝의 관계예요. 자유주의를 시작해서 파시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이념 내부에 파시즘의 요소가 없다면 불가능하죠. 따라서 자유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밀턴 프리드만이 파시스트 피노체트를 찾은 게 바로 그 이유다 그 말이에요. 파시스트들이 가장 자유를 입으로 떠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만 들으면 분명 파시스트야 이 사람은. 근데 입으로 떠드는 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렇게 자유를 개인의 욕심과 혼동하고 추상과 혼동하고 민주를 정치만 하면 민주인 줄 알고 국가와 조국을 혼동하고 민족과 국민도 혼동하고 정부와 국가마저도 혼동하는 참으로 무지한 한국의 노인네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알랑 뚜렌을 꼭 만나야 돼요.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고치라 그 말이죠. 오늘은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제 허상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물리적인 이익을 오로지 말장난을 통해서 초국적 기업에게 전이하는 과정을 세계화라 그럽니다. 말이 좋지 전이가 뭐야? 전이가 빼앗는 거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처럼 원래 반대되는 두 단어를 같은 단어인 양 같이 섞어. 그러면 아메리카의 실제 역사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화는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 화폐, 이미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와 달라요. 제국주의는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했어요. 군사, 불평등하지만 물물교역, 자원, 금, 은 교환, 귀금속, 광물 교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제국주의가. 그러나 세계화는 오로지 증권만 돌려댑니다. 그리고 조약, 언어를 만들어 정치를 사용해서
조약을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실물 가치 없는 증권을 뿌리죠.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은 피아트 머니, 버블, 종이적 하기 위해 증권의 가치를 올렸다 하면 요거를 돌려드는 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 제국주의를 가장 먼저 이룬 국가가 로마 제국이죠. 세계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국가가 교황청이에요. 로마 제국은 군대를 끌고 갔어요. 교황청은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제국주의를 가장 최근에 이룬 국가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770개인가 군사 기지를 세워놨어요. 제국주의죠. 하지만 세계화를 가장 최근에 일으킨 국가는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입니다. 전 세계에 주식을 심어놨어요. 증권을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트리면 좋을까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부빈 전투가 있었어요. 1212년부터 1214년까지. 영국은 프랑스의 봉투를 계속 잃어갔어요. 프랑스 땅 반 이상이 영국 땅이었던 건 아시죠? 그거를 필립 2세가, 필립 오기스트가 야금야금 다시 찾아왔어요. 하도 프랑스의 영국 봉투를 뺏기니까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한테 마그나 카르타를 서약하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뺏기지 말고 우리 소유권을 지키라는 게 바로 마그나 카르타였다고요. 프랑스는 말이에요. 영국으로부터 얻어낸 노르망디, 앙주 뭐 이런 왕실 영토하고 봉토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 각 영지가요. 가톨릭 교회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종교에 연관한 돈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11조라든가 뭐 이렇게. 땅은 왕이 얻었는데 교황은 왕서방처럼 숟가락만 얹었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영주가 신부 출신이라든가 신부와 연관됐다면 그 영지를 교황 영지로 넘겨버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왕이. 실상 교황청이요. 12세기 말 이노센트 3세가요. 교황은 하느님의 대표자다. 거듭거듭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법과 제국 로마법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청의 교회법을 로마법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군사력도 실물 자산도 별로 없으면서 유럽 각국 세속 정부 위에 말로만 군림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찰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교황만이 세계의 주권자라고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그리고 교황이라든가 황제라든가 왕은 꼭 교황에 의해서 인증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지 하느님한테 그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허세를 부려놨다 이 말이에요. 실상 정치란 게 허세잖아요. 그죠?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현실의 힘 그건 아니라고. 몸뚱이의 크기가 아니라 입의 주둥아리의 크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허세라고요. 상징적이고 신적인 힘, 말로 만든 합법성 이런 거로 이런 믿음을 대중한테 강요함으로써 정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표도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과 달라요. 국민 대표자랍시고 뽑았는데요. 죄다 허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치하는 꼴을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계속 실망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허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은 신의 대리자 같은 이 언어학적 허세를 통해서 실물 자산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화주의자와 똑같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산 담배인 줄 알고 줄줄이 피워줬더니 KTNG 수익 40에서 60까지 해외로 날아가 버려요. 이 투자자들이 일을 했어, 자원을 댔어, 공장을 돌렸어. 그냥 주식 넣어놓은 거예요. 증권 뻥튀기 해가지고요. KTG 직원들, 노동자들 쎄 빠지게 일할 때 수익은 앉아서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주식 투기도 능력이죠. 자본주의는 그래요.
그래서 교황의 그 신의 대리자 허세 설레발 이것도 능력이고요. 그렇습니다.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용 경제 메커니즘 이게 실물이 아니라 허세라고요. 그리고 대중의 신용으로 먹고 산다고요.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주식 오를 것이다. 뭐 일이 주식 조작하고 뭐 증권시장 조작하고 미국 그 스톡 엑스체인지 마켓 자체가 록펠러 거잖아요. 로스차일드하고 지네가 다 이긴 게임이라 이 말이에요. 홈그라운드에서 주식 갖고 장난을 치는데 이 자본주의를 이 교황청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저기 신에 대한 믿음, 신앙 이거와 교황청의 허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인의 믿음은 되게 신성한 거예요. 그거는 지켜줘야죠. 하지만 교황청, 교회의 허세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게 차근차근 이제 무너지죠. 13세기 유럽에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민족적 구분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독립된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그 이전엔 안 그랬어요.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이 서로 각각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종족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인, 너희는 영국인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13세기에 들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아, 영국 놈들, 프랑스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국도 서로 달라. 그리고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교황청과 가톨릭은 다르다예요. 엄청난 혁명적인 그 정신문화가 저기 나타났죠. 이전에는요, 교황청이 가톨릭이고 가톨릭이 교황청이었어. 교황청이 종교 그 자체를 대변한 게 아니라 종교 그 자체였어요, 교황청이. 근데 이제는 교황청만이 가톨릭 교회를 혹은 하느님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변화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국가 구분도 나눠지고 종교와 그 지도자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성 루이 9세, 이 세인트 루이스가 말이에요. 자기가 찾아놓은 봉투에서 세금을 계속 뜯어가는 교황청이 미웠어요. 세인트 루이스는 엄청난 독실한 가톨릭 신자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벗고 자기 등에다가 채찍질을 날릴 정도로 대단한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죠. 교황청이 제 필요에 따라 프랑스 교회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오로지 왕만이 세수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교황청과 충돌한다고요. 프랑스가 아무리 가톨릭 국가라 하지만 그건 종교 문제지. 우리 왕국의 실제 돈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세인트 루이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그 독일과 프랑스가 나토 가입국이라지만 나라 돈을 그렇게 함부로 집어다가 우크라이나한테 퍼주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예? 세인트 루이스의 손자 필립 4세가요. 재위 초기부터 교황한테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 교황을 그 등에 업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가요. 자기가 유럽의 지배자라 그러면서 대관식 때 편지를 보내요. 유럽 전 왕국한테. 근데 필립 4세가 말투가 건방지다고 다시 편지를 보내죠. 지상에서도 모든 이가 유일한 황제한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유럽의 기독교가 들어온 시대 이래 프랑스는
세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왕을 섬긴 적이 없다. 이건 만인이 아는 사실이다. 그게 황제든 누구든 까불지 말라 그랬어요.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라고 밑에 썼어요. 응? 화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착각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필립 4세.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 우리 필립 4세가. 더 나아가서 교황청도 프랑스 왕의 주권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과 주교 모두 내가 임명한다. 교황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교는 종교고 국가는 국가다 이거죠. 그래서 교황청으로 교회의 자산이 나가지 않게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모든 금융 물품을 모두 단속했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추기경과 주교 다 체포하고 구금을 해버렸습니다. 그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가 편지를 몇 번이나 보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들아 매일 아들아래 아들아 너한테는 위아래도 없냐 이러면서. 위아래 없냐 그랬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대응을 했다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밖에 더해요. 필립 4세는 교황의 친서가 도착할 때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1303년 루브르 왕실에서 총리 노가레를 시켜가지고요.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은 불법이고 이단적이며 성직 매매를 하는 사악한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존 캘빈이 얘기한 것 같아요. 루터가 얘기한 것 같아요. 1303년에 교황을 갈아버리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교황이 깜짝 놀래갖고 필립 4세하고 총리였던 윌리엄 노가레 이걸 파문장을 만들어갖고 주교단 꽁실리아레 겉들어 보내버렸다고. 이게요, 이 서구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파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에서 잘 봤듯이 황제까지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게 교황의 파문은요, 왕실을 날려버리는 오늘날의 그 대통령 탄핵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렇다고 탄핵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필립 4세가 탄핵당했다고 가만히 있어요? 노가레를 시켜가지고 수백 명의 중장기병을 끌고 이탈리아로 가서 저 유명한 아냐니 교황 폭행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황한테 3차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싸대기를 날렸어요. 교황은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도 중장기병들한테 위협을 당하면서 로마로 돌아와서 몇 개월 안 해서 죽어버렸어요. 폭행 후유증으로 사망했죠. 교황권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필립 4세는 교황을 아비뇽으로 보내버리죠. 그걸 우리가 역사책에 아비뇽 뉴스라 그러죠. 그 필립 4세의 그 교황 폭행 사건, 아비뇽 유수, 성전기사단 처형과 폐지, 이 14세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요, 교황만이 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민족국가 프랑스의 주권을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14세기부터 프랑스 왕은 교회 안 갔어요. 왕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황 중심의 종교 문화에 균열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세계화를 파괴했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도 세속적인 문화가 퍼지도록 했고요. 허세로만 1000년 가까이 살아왔던 교황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왕도 개별적으로 신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한 게 17세기까지 흘러나오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 르네상스가 나왔고요. 더 이상 신부님이
성경을 읽어주지 않고 교인 스스로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로지 이성만으로 세상을 대하겠다고 하는 계몽주의도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국가 정치를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민중혁명도 이래서 나타난 거다 이 말이죠. 문명이 바뀌는 첫 단계였다 이거예요. 분명 시대와 시대 정신이 14세기에서 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1300년대에 전 세계가 이렇게 큰 변화에 휩싸였어요. 서로 뭐 연락한 것도 아닌데. 종교와 세속이 충돌하고 교황청이 유수를 당하고 금화 인플레가 엄청 났고요. 빙하기가 시작돼 갖고 기근하고 패스트가 창궐했고요. 백년 전쟁이 벌어졌고요. 오스만 이 주변 국가들과 엄청난 전쟁을 벌였고요. 비잔틴도 그 평화롭던 비잔틴 제국도 계속 충돌을 일으켰고요. 여러 국가들이 유럽 남부, 중부, 동부에서 흡수 통합되어 가고요. 이거 중세 암흑시대 말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나오기 전에, 르네상스의 문명, 새로운 문명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다고요. 종교적 균열, 정치적 균열 다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가 나타나기 전에. 참 재밌게도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져요. 이게 14세기였습니다. 분명 이 지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세기도 지구적인 변화가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느낌상. 죄송합니다. 이 21세기 초의 흐름도요, 14세기의 흐름과 그렇게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100년 이상 흘러왔던 달러 금융이라는 버블, 이 허세가 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고요. 러시아나 중국처럼 실물 경제에 기반한 나라들이 부상하고요. 금융 허세에 속아왔던 아프리카 남미도 정신 차린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허세가 아니라 실제에 기반한 권력이 떠오르게 되겠죠. 일단 겉모습은 좋죠. 그죠?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고요. 정치도 개혁될 것이고요. 문명사가 전환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도 새로 만들어지겠죠. 옛날에 그 허세 엘리트가 아니라요. 아픔이 있어도 좋습니다. 21세기. 어떻게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겠습니까? 변화에는 아픔이 따르죠.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길 바라야죠. 올해가요. 그 성전기사단 해체 710주년이에요. 3월 18일. 필립 4세가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유수시키고 성전기사단장을 화형시켰을 때 성전기사단장 자크 드 몰레가 필립 4세를 저주했죠. 그러면서부터 100년 전쟁이 출발했는데요. 이 21세기도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세기 정도의 충돌이 벌어지고요. 국가들은 서로 편먹기 시작하고요. 주권 표현이 다시 시작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 저주가 오긴 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픔이 오겠다는 거죠. 14세기에 성전기사단장 죽이자마자 교황이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필립 4세, 이 사람을 화형시켜버린 필립 4세가 그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카페 직계왕조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아들 손자를 낳지 않고 모두 일찍 사망해버렸습니다. 카페 왕조가 직계로 끝나버렸죠. 이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한다고 하고 아픔은 없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전쟁도 있을지 모르겠고 문명 변화가 다가오면 항상 그런 일은 있어요.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변화에 아픔이 온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허세로 만들어진 권력, 싸구려 권력, 가짜 얘네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서로에게 사기꾼으로 변했고요. 창부가 되어버렸고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오래 계속 살아갑니까? 못 삽니다. 예. 진실과 사실과 실제성과 실물과 이성적인 정직함이
자리를 잡는 사회가 돼야지 이렇게 허세와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회, 기하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만반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도 아니고요. 감사합니다.